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사실 3월 달에 풀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인지라 4월 말이 돼서야 풀게 됐네요. 사실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풀 수 있지만 사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간 진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문제로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설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날짜로, 그러니까 4월 24일 금요일 날짜로 실제로 배운 문제는 총 3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이번 영상은 5문제 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학습 범위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다음 주 학습 범위까지 포함하면 1단원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1단원과 관련된 5문제를 저와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문제 푸냐면 1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배운 거고요. 4번도 이미 배운 거고 3번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있는 14번은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지금 제가 20문제를 다 풀어봤더니 20문제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굉장히 평이했던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정규 수업도 듣고 원래라면 보충 수업도 듣고 하면서 여러 문제를 풀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랑 함께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 1번은 어떤 모의고사든 수능이건 여태 항상 나왔던 거예요. 항상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밑줄 쳐놓고 뭐뭐와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배운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경찰은 기역,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인 절도 용의자 갑을 체포했다. 그러니까 차량 이용해서 이동한 거는 주어가 뭐냐면 지금 용의자 갑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어떤 현상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니은 보시면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길이 미끄럽대요.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운 건 그냥 사실 그 자체죠. 그래서 니은은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자연이라고 적을게요. 디귿, 시민들의 도움으로 갑을 체포.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했겠죠. 사람이니까 이것도 사회문화 현상이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와 의도다. 의도와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면 사문현상, 의지와 의도가 반영되지 않으면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인 특징을 이제 찾으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사문현상과 같은 것은 가치함축적이다. 네, 가치함축적이죠. 인간의 가치가 포함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자연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문현상. 그 다음에 3번. 사문현상은 존재법칙. 존재법칙은 어디라고 했죠? 자연현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문현상은 당위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법칙은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사문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은 오히려 자연현상이라고 했죠. 특정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예외가 존재한다. 이거 바꿔야 되고요. 5번. 사문현상은 사문현상과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문현상인데 지금 달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틀렸으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법칙 발견이 용이하다. 게다가 법칙 발견이 용이한 건 심지어 자연현상에 대한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자, 먼저 배운 것부터 할게요. 자, 4번 볼게요. 4번.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AC를 구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는데 기억하라고 한 것이 일단 기능론과 갈등론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였냐면 기능론과 갈등론은 어떤 관점이라고 했냐면 거시적 관점이라고 했고요. 상상론은 미시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거시적 관점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회 구조와 개인 중에 사회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했고요. 상상론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 관점.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의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좀 더 작게 할게요. 자, 개인의 특성보다 사회 구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더 강조하느냐, 사회 구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해서 얘래요. 그래서 얘면 두 가지가 나오고 아니면 하나래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미시적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므로 A가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B와 C는 가라는 질문에 따라서 구분이 될 거예요. 자, 기억 보시면 상상론은 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그렇죠? 맞고요. 님. 가에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을 중시하는가. 상징, 상호작용 어디 써 있습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써 있죠? 이건 상상론의 특징이니까 애초에 상상론은 A에 지금 구분이 됐으므로 이거는 의미가 없다. 기능론과 갈등론을 구분할 수 없다. 디귿. 가에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하는가. 사회를 사람과 같이 보느냐, 생명체와 같이 보느냐.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 네, 기능론이라고 했죠? 그럼 이 질문에 따르면 C는 기능론이고 B는 갈등론이 되겠죠. 기능론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사회에는 여러 사회 제도가 있는데 그 사회 제도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한다. 독자적인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제도들은 각자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서로 상호 의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호 의존함으로써 사회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룬다. 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회가 유지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고요. 리을. C가 기능론이에요. C가 기능론이라면 가의 갈등론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C가 기능론이라면 가는 이 디귿처럼 기능론에 대한 질문이어야 돼요. 그런데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세상이 바뀌는데 갈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갈등론이 되겠죠. C가 갈등론이 되어야겠죠. 이 질문에 따르면.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기능론에서는 사회 변동을 어떻게 본다? 이 사회 변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 변동은 좋지 않고 갈등도 좋지 않은 것.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사회 속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죠. 원동력 이런 말 쓰지도 않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어도 차근차근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긴 해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뭐를 물어보는 문제냐면 연구 윤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구 윤리. 지금 보면 갑은 자신이 개발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모두 알린 다음에 실험 참여자한테 공개 모집했대요. 그러니까 참여자한테 우리 이러이러한 연구를 합니다라고 다 알렸대요.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사실대로 정보를 다 제공했으니까. 그리고 갑은 실험 참여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게만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했대요. 그래서 자료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에 전혀 차이가 없었대요.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이거 지금 3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중에 양적 연구에 해당합니다. 양적 연구에 해당해요. 뭐냐면 실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험법이라는 자료 수집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으면 독립 변수를 처치한 집단과 처치하지 않은 집단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독립 변수를 처치한 집단에 따른 종속 변수의 결과, 그 다음에 독립 변수를 처치하지 않은 집단의 종속 변수의 결과,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 실험을 한 의미가 있구나 라고 판단해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했냐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말하면 A라는 집단한테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참여시키는 거고 B라는 집단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참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한 집단에게만 해당 프로그램을 했다. 근데 실제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참여자들의 자료를 제외하고 다시 두 집단을 비교하였더니 프로그램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약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실험법을 배우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러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얘는 A 집단한테는 주고 B 집단한테는 주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결과가 지금 차이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구나 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야죠. 근데 그렇게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일부 참여자의 자료를 제외시켜 버렸대요. 그럼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자료를 있는 그대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지금 조작한 거죠. 이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인 거예요.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 자료는 절대 조작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다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수정해야겠죠.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배운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이것도 연구래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양적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갑은 우리나라에서 형제자매가 있는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보다 결혼 의지가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가설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연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 따르면 양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설을 제가 적어볼게요. 가설이 형제 자매가 있으면 결혼 의지가 강하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립 변수는 형제 자매겠죠? 제가 독립 변수를 원인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 의지는 종속 변수, 결론, 결과. 이거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갑은 자료 수집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자료 수집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뭘 찾아야 되냐면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썼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시 고등학생 1000명에게 설문조사했대요. 설문조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료 수집 방법 중에 질문지법이라고 했죠. 질문지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질문지법에 대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자, 보면 자료 분석 결과 형제자매가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결혼 의지가 평균 4.2였는데 없는 아이들은 2.3이다. 그래서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대요. 차이가 났다는 거죠. 결혼 의지는 5점 만점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들이 결혼 의지가 더 높게 나왔고, 형제자매가 없는 학생들은 결혼 의지가 적은 걸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1번 보시면, 기억 보시면, 자료 분석 결과 가설이 기각됐다. 아니죠. 가설에 따라 나온 거예요, 지금 자료 분석이. 자기가 가설을 이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들은 4.2고, 형제자매가 없는 학생들은 2.3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유의미하게 나왔으니까 기각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모집 집단에 대하여 대표성을 갖춘 표본을 선정하였는가. 제가 질문지법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모집단,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은 전체 집단이라고 했어요. 전체 집단. 그리고 표본 집단은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이 뭘 알아본다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라고 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고등학생을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은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을 현실적으로 다 설문지 돌려가지고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집단들을 뽑아야겠죠. 그게 표본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은 누구를 뽑았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동그라미 시 고등학생 1000명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뭐 1000명 정도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동그라미 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시와 군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특정 시만 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생의 특성을 대표할 수가 없겠죠. 이건 결국 뭐냐면 동그라미 시 고등학생 1000명을 뽑았다는 건 동그라미 시 고등학생만 대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생을 대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동그라미 시가 논산이다. 논산시다. 그러면 논산이 어떻게 충남에 있는 논산이 어떻게 서울도 대표할 수 있고 대전도 대표할 수 있고 뭐 포항도 대표할 수 있고 뭐 제주도 대표할 수 있고 뭐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논산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을 대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은 모집단에 대하여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표본을 선정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디귿 반복론적 이론론. 반복론적 이론론은 양적 연구입니까? 질적 연구입니까? 네. 여러분들 배운 것처럼 양적 연구죠. 근데 여기도 지금 이 문제도 양적 연구이므로 디귿 맞고요. 리을 가설에서 형제자매 유무를 독립변으로 설정했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까지 질문지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 문제를 풀었거든요. 실제로 요즘은 이렇게 양적 연구 절차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로 나온 거고 이것보다는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양적 연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여러 번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14번 풀어볼 건데요. 14번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배울 거긴 하지만 다음 주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지금 한번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4번 보시면 표는 자료 수집 방법 A에서 C다. 자, 그러면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인지 판단하면 돼요. A 보시면 갑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대요. 그러니까 1,500명, 굉장히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하죠. 여러분들이 배운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굉장히 많은 다수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표준화된 질문지로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는 것은 질문지법입니다. 그래서 A는 질문지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사용제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사람 6명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한대요.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 방법을 배우진 않았지만 어떤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심층적으로 알아본다, 소수를 대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라고 했습니까? 질적 연구라고 했습니까? 질적 연구라고 했죠.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쓰는 방법인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알아봤다고 하니까 면접법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적 연구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면접법하고 참여관찰법이에요. 네, 여기 B는 면접법이고요. C. 병은 사형제도 폐지국들의 강력 발생률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통계 자료를 수집했대요. 그러니까 병은 뭘 수집한 거냐면 이미 누가 조사해 놓은 통계 자료인 거죠.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문헌연구법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자료, 2차 자료 할 때 병의 입장에서는 이 국제기구의 통계 자료는 1차 자료이겠습니까? 2차 자료이겠습니까? 네, 2차 자료겠죠. 왜냐하면 1차 자료는 본인이 직접 만드는 자료라겠죠. 근데 병은 지금 본인이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니라 국제기구가 이미 만든 통계 자료를 활용한 거니까 2차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질문지법은 실험법과 같이 양적 연구에서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사실 14번도 2, 3, 4번, 2, 3, 4, 5번, B, 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지만 답은 고를 수 있죠. A를 알기 때문에. 이 B, 문맹자,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활용할 수 없다. 면접법은 대화를 하는 거니까 글을 몰라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면접법은 문맹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올려서 할게요. 3번 C는 2차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겠죠. C는 문헌연구법, 지금 제가 예로 설명했죠. 문헌연구법은 애초에 다른 사람의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므로 2차 자료 수집이겠죠. 적합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4번 질문지법은 문헌연구법과 달리 자료 분석 과정에서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 오히려 질문지법이나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양적 연구에서 쓰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최대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과정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헌연구법을 보면 문헌연구법은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내가 직접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사자의 편견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A보다는 C가 자료 분석 과정에서 조사자의 편견이 오히려 더 개입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다 틀렸다는 겁니다. 자, 5번 보시면 C. 문헌연구법은 면접법과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언어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건 왜 틀렸냐면 오히려 면접법이 그렇죠. 면접법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법은 오히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면접법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질문지법도 언어적 상호작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개 이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면접법과 질문지법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단원과 연관된 고3, 3월 모의고사 문제 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혹시 이 5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페이스북 메시지로 질문하시면 되고 페이스북 아이디는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다가 올렸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